번째 교육은 최근에 그 미투 열풍으로 정말 사회가 뜨겁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될 줄 몰랐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데 간부님들도 그러시죠? 그 미투 운동과 우리 여성의 삶에 대해서 좀 교육을 첫 번째 그 같이 원래 교육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분은 그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 팀 팀장을 맡고 계시고 조직국장으로 계시는 김유미 동지를 모시고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 팀장 김유미라고 하고요. 네. 이 교육을 저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또 큰 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저도 JTBC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나니까 더더욱 기사를 본 거 이상으로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폭로를 결심했을지 고민했을지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아무튼 미투 열풍이라는 게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게 지금 뭐 끝이 났는데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핫한 일이다 보니까 뭐 이제 엄청 이 운동 자체에 대한 이제 완결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주변 분들이랑 미투 운동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교육공무집본부에서도 관련한 운동을 기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5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투 운동의 의미인데요. 이 말은 미국의 페미니스트 시인이 한 말이에요. 한 여성이 자기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인데 사실 요즘처럼 이 말이 많이 와닿는 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이 무슨 엄청 특별한 일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만 있는데도 세상이 너무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요즘 베스트셀러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읽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시죠? 다 읽으셨어요. 그러세요? 그 책도 또 보면은 원래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어떤 특별한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엄청 기구한 사연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는 소설인데 82년생 김지영은 딱 82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들 중에 그냥 평균 딱 가운데 정도에 있는 어떤 여성의 어떻게 하면 가장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소설인데 그 소설이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와닿고 이제 공감을 얻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킨다는 거는 정말 그 여성이 자기 일생을 제대로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지영 검사가 검찰 성폭력을 폭로한 게 1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오늘이 6일이고요. 어제 그 안희정 현직 비서의 성폭력 폭로까지 이어진 게 딱 겨우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한국 사회가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정계 등 이제 뭐 그냥 분야를 막론하고 끝없이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폭로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 운동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보면서 이제 되게 그 폭로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을 보면 조마조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사실 폭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죠.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법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 일단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해자에게 엄청난 낙인 효과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되게 씻을 수 없는 이제 상처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이제 법리로 따지면은 되게 무리스러운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 본인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는 이유로 얼굴에 대한 평가, 뭐 그리고 인신 공격, 그리고 네가 그때는 다른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수많은 이제 악플들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어제 손석희 아나운서도 그 폭로를 했던 그 김지은 씨에게 지금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도 그렇고 그 피해를 폭로하는 여성들도 그렇고 이 폭로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도 이런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걸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또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공적으로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되게 광범위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성들이 이제 내가 속한 조직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순간 그 조직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가 그 조직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게 그 조직을 넘어서 이제 경찰이나 사법부로 갔을 때도 과연 내가 상처받는 것 이상으로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이제 처벌을 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폭로라는 방식으로 내가 있었던 일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해서 가해자가 창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해자가 그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가해자들이 다 약간 이제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든가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강압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조민기도 그렇고 이윤택도 그렇고 오달수도 그렇고 다 그런 반응을 보였죠. 남궁현 뭐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사실은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둘만 있을 때 있었던 일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녹취를 했다든지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으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폭로를 했는데 비슷한 피해자가 또다시 등장을 하면 그 원래 최초의 피해자의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도 더 이상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효과가 또 폭로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폭로가 가지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모든 여성이 폭로를 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강력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지금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게 가해자로 지목된 그 개개인 몇몇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점점 드러날수록 진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뭐 가해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거나 과거에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뜨끔하고 약간 눈치 보이고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걸 방관하거나 묵인했던 사람들에게도 또 무거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곳곳에서 고립되어서 자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개인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 사회 구조를 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 친구가 사실 그냥 페이스북에 쓴 말이었어요. 이 말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노동조합하고 투쟁하면서 자본주의 뭐 사회의 문제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우리 사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사장이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사회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그래서 이제 이윤을 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자본가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 구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다른 회사 노동자들이랑도 함께 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 역시도 이제 가해자 개개인들이 얘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근데 뭐 이 몇몇은 나쁜 놈들이니까 얘네를 걸러내서 감옥에 보내야 돼 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성폭력이 있다는 것은 그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해도 되도록 용인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이
이제 동등한 내 직장의 동료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이제 소비되고 이제 대해지는 또 사회 구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꾸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도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깨보자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한 성폭력 실태조사 2016년 거거든요. 거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사실 좀 충격적일 만큼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성폭력의 책임을 그리고 그 애매함들을 다 여성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18년도가 지난 후에 이런 통계를 낸다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투 운동을 겪으면서 사실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실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래서 해결하고자 했던 게 이제 지금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2016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SNS에서 이제 해시태그 이렇게 샵 걸고 뭐 문단 내 성폭력, 뭐 학교 내 성폭력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한 집단 내에 어떠한 성폭력도 있다라는 거를 익명으로 폭로하는 일들이 SNS에서 쭉 이어지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가해자들이 처벌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내려가서 더 활발한 운동이 있었을 때가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폭력을 가지고 했던 운동을 반성폭력 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 이렇게 해서 그 반대하는 반자를 앞에 써서 반성폭력 운동이라고 한 건데요. 주로 이 당시 운동의 주체들은 이제 대학생들과 여성 단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에 비해서는 사실은 약간 더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이 당시에도 이제 기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바꾸기 위한 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이제 불쾌하게 하는 말들 이런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있는데 사실 90년대까지는 그런 인식이 거의 없었고 법에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시작점이 됐던 게 이 서울대의 신 교수가 그 어떤 조교에게 행했던 성희롱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뭐 음담 패설이나 이런 성희롱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제대로 응하지 않았더니 내가 정조교 임용에서 탈락됐다라는 것을 그 피해자가 학내에 대자보를 쓰고 법적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신 교수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우조교 사건, 이제 조교 이름을 따서 사건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피해자가 승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피해 보상으로 3천만 원은 지불해라 이런 판결이 나와요. 그때 이제 횡행했던 농담이 여자 옆에 앉으려면 이제 3천만 원 있어야겠다. 뭐 이제 뭐 할 수도 없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성폭력이라고 하냐라고 했고 2심에 가서 그게 뒤집혀서 이제 가해자는 무죄인 걸로 판결이 됐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그 교수의 뭐 강의를 거부하고 그리고 여성 단체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고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결국 피해자가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강간만 성폭력이 아니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이라는 것도 범죄다라는 걸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폭력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인식이 지금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심지어 법조문에 성폭력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정조에 관한 죄라고 1995년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순결이나 정조를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의 남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빼앗았다,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범죄다 라고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혼인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법조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이제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야, 누가 들을라, 너 그런 거 소문나면 혼잣길 막힌다, 조용히 하고 묻고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당연시되던 시대였는데, 이것도 1990년대에 많은 투쟁을 통해서 법도 바꾸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통념이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라고 달았는데요. 사실은 앞에 그 여가부 조사에서 봤듯이 아직도 이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자가 조심하거나 저항했어야 된다. 아까 그 통계에서도 40%, 50%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죠. 첫 번째 이 세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왜 그런 옷을 입었어? 그 시간에 왜 위험하게 거기 있었어?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한데, 생각해보면 내가 으슥한 밤길을 가다가 어떤 칼도 들지 않은 되게 그냥 건장한 폭력배한테 강도를 당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뭐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걸 탈탈 털렸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고급진 옷을 입어가지고 강도에 타깃이 되었냐? 왜 그렇게 으슥한데 혼자 다녔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저항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돈 줄 때 동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성폭력 상황일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 말이 아직도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2월 22일에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 법제도가 여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나를 기준으로 성폭력의 이제 피해 정도를 또 따지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 기준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 여성이 동의를 적극적으로 했느냐가 문제지,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했느냐는 그 피해를 입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바꿔야 될 인식이고요. 또 이것도 같은 통계에 나오는 건데, 여성들이 성폭력을 이제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 14%죠. 사실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또는 그냥 너무 놀라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이제 성폭력인지 그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공포스러워서 등등이 있는데,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여성이 얼마나 저항을 했느냐가 성폭력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성 성욕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도 미투 운동이 한창 있는 최근에 이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수컷이 많은 곳에 씨를 심으면 본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세간의 분노를 샀습니다. 네, 진화론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근데 이런 인식이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TV에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이제 남자랑 여자랑 둘이 어딜 갔는데 여자가 뭐 술이 취해서든 뭐 피곤해서든 잠이 들었다, 단둘이 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남자도 아니지, 이런 뭐 상황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 때 가만히 안 있는 건 범죄자잖아요. 근데 그러면 모든 남성이 범죄자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통념을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사회인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용인될 정도로 도대체 그런 참을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또 있어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성욕에 대한 인식은 사실 남성과 여성의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비대칭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는데요. 남성 성욕은 자랑스럽고 자연스럽고 막 자기들끼리도 막 친구들끼리도 막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숨겨야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결국에는 성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통념이라는 거죠. 남성이 성적 충동을 느낄 때 내가 충동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꼭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해도 돼, 옆에 여자가 자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여성이 성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이제 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는 거를 이렇게 늘 숨겨왔기 때문에 상상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또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죠. 여성이 싫다고 하는 건 좋은데 튕기는 것이다. 이런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싫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제 상황이 이런 남성 성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도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 노동자와 미투 운동인데요.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이라고 이름 붙은 운동은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작년에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017년 10월에 이제 막 유명 여배우들이 이제 거물급 그 제작자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운동이 벌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런 편지가 이제 미투 운동 참가자들에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건 라틴계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 미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들의 그 영화 산업에 만연한 문제를 알게 돼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 현실은 우리들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또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막 유명인사거나 가해자가 유명인사라서 막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게 미국 안에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운동이 이후에 어떻게 됐나를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타임스업이라는 이름의 운동으로 이제 약간 좀 수렴이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조건이 되지 않아서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타임스업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약간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금하고 변호사들은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해서 이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어떤 센터 같은 것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된 건 아니어서요. 근데 앞에 그 여성 노동자들의 편지처럼 사실 일반 직장 여성들에게 성폭력 피해라는 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이례적인 성폭력을 받는 것과 이제 익숙한 사람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 중에, 물론 우리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게 더 힘든 것인가. 그렇지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낯선 사람에게 이례적인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늘 봐야 하는 사람이고 그동안의 관계도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권력도 있는 사람이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폭력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려울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이 주황색 말이 이번에 그 조민기라는 배우의 그 성폭력 폭로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한 배우의, 연극 배우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슬퍼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이나 배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는데도 그걸 참았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제기를 할 때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걸 제기를 하면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이겨서 저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까도 고민이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맨날 봐야 한다면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는 어떨까? 등등을 다 각오를 하고 사실 시작을 하게 되는 일인데요. 근데 이럴 때 내 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과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당연히 많다는 거죠. 정말 너무 슬픈 일인데, 사실 내가 이 일에 너무 미련이 없고 뭐 이거 몇 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쿨하게 한번 싸우고 진짜 대판 싸우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미투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게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특히 이제 성별 임금 격차도 크고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되게 높고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더 쉽겠죠. 그리고 그걸 문제 제기하는데도 장벽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성폭력과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의 문제라는 게 약간 좀 질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성폭력의 발생 빈도가 높은 나라는 이제 그 사회에서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 권리 이런 것들을 인정받는 수준도 낮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우리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에 맞서서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되게 주요한 쉽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인데요.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4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의미가 뭘까를 약간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가 1970년대에 여공들이 이제 노동운동을 막 했던 건데 한국 현대사에서 사실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했던 시기가 이제 1970년대가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여공들 되게 어렸잖아요. 10대 초반도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어리고 시골에서 이제 막 딸이라고 대충 키워지던 사람들이 이제 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서울 가서 돈을 좀 벌어서 집에 보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 가서 공순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공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집에서는 그렇게 이제 대충 키웠던 딸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왔어요. 그때 시골에서는. 그리고 나라에서는 뭐 수출 역군이니 뭐니 뭐 임금도 제대로 안 지켜주면서 그렇게 뭐 칭송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성들이 뭐 일은 원래 시키는 대로 하고 월급은 주는 대로 받고 그런 수능적인 착한 딸들이 7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을 집단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거에 대한 박탈감을 이용한 거였어요. 이제 일 끝나고 너 한글이라도 와서 좀 배워라 이렇게 하면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 아 나는 남동생 때문에 오빠 때문에 이제 글자도 모르는데 가서 뭐라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학교는 못 다녀도 조금 나도 세상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공부와 함께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노동운동을 함께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임금이건 뭐건 많은 것들이 민주노조를 만들면서 바뀌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두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이 여공들이 다니던 공장은 정말 압도적 다수가 그냥 관리자 빼고 그냥 전체가 다 여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해결을 해갑니다. 생리휴가를 쓰려면 뭐 보건실 가가지고 뭐 생리대 검사 받고 와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노조를 만들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는 말이라서 좀 웃기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혼퇴직제 철폐투쟁 이런 말로 투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임신 후에 직장 계속 다니기 운동 이런 걸 막 서로 약속을 받고 이랬다는데요. 삼성제약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면은 이 결혼퇴직제라는 게 이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노조를 만들고 회사한테 가서 우리 이제 결혼해도 퇴직 안 한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아냈어요. 약속을 받아냈는데 아무도 계속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눈치 보다가 임신 6, 7개월 되면 다들 또 이제 사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반복돼서 그 당시에 전 노조 위원장인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내가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임신 출산을 하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그리고 수유시간 보장 이런 것도 회사가 얘기는 했는데 아무도 못 쓰고 있었던 건데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일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가서 수유를 하고 오고 등등의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문화가 바뀌어서 다른 노동자들도 쓸 수 있는 일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즉각 항의 파업,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것인데, 남성 관리자가 폭언을 하고 이제 뭐 희롱격의 폭언을 하고 여성 노동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노동자들이 우리 일 못한다 오늘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과할 때까지 일 안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이 당시엔 성희롱이라는 말을 몰랐겠죠 사실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해라 라고 해서 회사가 그 교육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98년도가 돼야 이제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교육을 하는 게 의무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70년대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실제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시대를 앞서간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은 사실 여기 계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죠. 이게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게 당연히 이제 IMF 이후에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또 가족 내 입장에서 보면은 IMF를 거치면서 뭐 남편이 잘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가게의 수입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서 많은 기혼 여성들이 또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혼 여성들이 간 일자리가 다 이제 비정규직, 열악한 자리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겪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저항을 한 건데요. 대부분 이렇게 저임금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말했던 것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여자들이 맨날 집에서 하던 일인데 굳이 정규직을 해야 되냐 이런 인식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건 이런 사회의 인식을 깨는 과정이었던 거죠. 니네가 별거 아니라고 했던 그 여성의 일들이 사실은 멈췄을 때 사회 전체가 멈추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투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 노동 조건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년대에 투쟁하면서도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롯데호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이제 전면 파업을 들어가서 파업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파업하면 할 일 없으니까 막 조별 토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회사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 이런 거를 같이 써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처음에 이제 노조 간부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몰랐던 성희롱 관련한 게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그 토론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성희롱 관련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이번 파업에서 그냥 노동 조건을 바꾸고 뭐 고용 안정을 쟁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270명의 노동자들이 성희롱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제 받겠다라고 해서 법원에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 아까 그 신교수 성폭력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크게 알려졌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의미라는 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성 노동이라는 게 되게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인식을 바꿔내고 노동 조건을 바꿔내는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노동조합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유한 문제들이 있죠.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이제 뭐 퇴직에 대한 압박이나 아니면 그 휴직 제도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역사적으로도 여성들의 노동조합이 항상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런 걸 잘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 일터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는 실천을 이제 기존 노동조합들이 다 이제 결의를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성희롱 실태조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 운동에 이제 개개인의 폭로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 함께 싸우겠다라는 운동을 기획하고 있는 게 굉장히 멋지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더더욱 우리 노조 안에 있는 조합원이 성희롱 피해를 겪었을 때 내가 가장 1차적인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걸 공감하고 같이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하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해야 한다면 그것이 노동조합의 간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두 번째, 이 노동조합 스스로도 성찰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쓴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되게 권력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을 앞에 교육하면서는 많이 봤는데, 사실은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관리자랑 싸울 때는 약간 다른 잣대를 이제 들이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뭐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노조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다라거나, 가해자도 조합원인데 약간 이 사람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또 가해자가 내가 미워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노동조합 안에서 있는 성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쉽게 가해자 편을 든다든지 그 사건을 묻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또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고 노동조합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여기 계신 정인용 사무처장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막 따왔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표지의 잡지가 저희 단체 사회진보연대에서 월간지로 내는 잡지예요. 근데 이번 3월호를 여성의 날을 맞아서 미투 운동 관련한 거를 표지로도 만들었고, 표지를 보시면 이제 빙하가 있는데 위에는 조금만 나와 있고 밑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큰 그림으로, 미투 운동이 지금 사실 되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성 노동자들을 여러분들을 모셔서 좌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인용 사무처장님도 부르게 됐는데, 그때 해주신 이야기가 노동조합이 이제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는데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에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신임 여교사가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약간 학교 전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한 조합원이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9년 전에 정규직 여교사도 힘들었는데 노조가 우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할 곳과 해결할 방법이 훨씬 더 막막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학교에서의 성폭력 관련한 기사들도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주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기사에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서야, 한참이 지나고서야 내가 그때 당했던 게 성폭력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저도 사실 어떻게 이렇게 교감이라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많이 놀란 경험이었는데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이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랑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뭐더라? 네, 아무튼 학교에서 벌어지는 뭐였죠? 스쿨 미투.
같은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성폭력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같이 해결하자라는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이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함께 한다면 더 커지고 이제 아까 그 사실 그 신임 여선생님도 이제 약간 상담을 해왔다고 하잖아요. 학교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다른 교사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을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해결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한 건데요. 아직 사실 이후가 아니에요.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하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회를 바꿀 것이냐인데요. 앞에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봤지만 저는 꼭 노동조합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회의 한 시민이고 이제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지는 않겠다. 내가 바뀌어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실 테지만 더 많이 하고 토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어젯밤에 생각나는 것들을 써본 거라서 사실 뭐 이게 답이다 이게 아니라 이 밑에 점점점이 있듯이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를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고 또 이제 좀 같이 하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전 집단적인 운동으로도 또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기회로 이제 여성들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들이 다들 이제 각자 고립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폭로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막 8년 전에인, 10년 전에인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사실 성폭력 경험에서 여성들이 내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괴로움보다 왜 내가 그 순간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까에 대한 자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또 더 높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가해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각자 고립돼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이 돼주고 함께 해결하는 여성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폭력 행위자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의 이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순간들에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는지나 바꾸려고 노력을 해본 게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들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바꿔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사실 그 성폭력이 폭로되고 가해자들의 반응과 이런 걸 보면서 뭐 강압은 없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고 뭐 사실 뭐 연애 감정이었다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열받고 말이 안 되는 얘기란 생각이 드는 한편 약간 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그때 그 여성이 얼마나 괴로웠고 싫었고 이미 거부 의사를 자기는 이제 미미하게나마 표현을 했다는 거를 인지조차 못하는 남성들이 실제로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연애 관계나 성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까 앞에 이상한 통념들에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남성이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럽고 여성은 뭐 노라고 해도 노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맺어왔던 그 모든 방법, 그게 연애 관계든 아니면 직장 내 동료로서의 관계든 친구로서의 관계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제 재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까 그 폭로를 도대체 왜 택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유엔에서 권고했듯이 법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경찰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이제 2차 가입격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들도 현실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속한 그 조직에든 아니면 뭐 경찰이나 이제 사법 제도로든 그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거나 이제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거냐라는 것도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뭘 바꿀지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게 꼭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사건들을 예방하고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하면 평등한 인간으로서 이제 권리를 이야기하고 대우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을 이제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좀 같이 하고 이거 이상의 것들도 상상하고 하는 일들을 미투 운동 이후에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써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 미투 운동이 전 남성들을 적으로 돌리는 운동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라고 반성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조직이 혁신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순간이 지금의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업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업무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차별을 나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고 학교 현장의 교육은 어떻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교육하실 때 했던 것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만들어주는데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3년 토끼띠신데 다르시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간부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있을 원래 교육은요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공무본부에 있지만 우리 또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 뭐 생태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뭐 장애 인권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가 학교를 바꾸는 투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치로 자산으로 갖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원래 교육이 그런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